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똥을 밟고 크게 데인 뒤에 초대박을 맞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똥 같은 전 남편과 이혼 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연을 글로 쓰게 되니 이상한 기분이네요.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미 직장인 4년 차로 아버지가 보태준 돈과 제가 번 돈을 합해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알뜰한 모습에 반했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요즘 추세로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실 좀 무뚝뚝한 면이 있고 구두쇠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부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부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나요?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알뜰살뜰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시모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매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다며 저를 나무랐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식도 하나뿐인데 그런 거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건데 친정엄마에게만 드리기 뭐해서 시모에게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번 작은 돈 누구 코에 붙이냐며 친정엄마한테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외동인 제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째서 제가 제 집에 효도하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쨌든 시모의 그런 언행은 시집 오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시모와 비슷하게 남편도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돈을 쓰는데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거든요. 어차피 사야 할 생필품이지만 매번 허락을 맡아야 했죠. 이때쯤엔 부부 사이가 아니라 거의 상사와 부하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결제 맞는 더러운 그 기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맹세코 양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거의 6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생활비 100, 나머지는 비상금과 적금이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거의 2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쓸데없다느니 처음에는요.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구두쇠였을 뿐이고 더 악질적이게도 남의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짠돌이 남편과 싸우게 된 첫 번째 사건의 계기는 바로 친정집 세탁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와 평소처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리를 생각했는데 오래된 세탁기라 생각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저번 명절 때 남편의 성화로 용돈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제가 세탁기를 새로 사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돈이고 친정에 쓰는 돈인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반응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장모한테 못 해준 거 내가 해준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왕 해주는 김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서 드렸거든요. 친정엄마가 50견이 와서 빨래 넣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요.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도 빨래 말리기 편하니 친정엄마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새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날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고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내역이 우편으로 날아올 줄이야. 일부러 카드 실적 채우려고 카드로 구매했는데 남편이 그 내역을 보고는 당장 가지고 와서 따지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뭐야?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도대체 뭘 산 거야? 돈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돈을 썼어? 아, 그거 우리 친정에 세탁기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사드리는 김에 건조기도 같이 해드렸어. 그러잖아도 엄마 매번 빨래 넣을 때 50견 때문에 아프다고 하셨거든. 건조기 있으면 팔도 많이 안 아플 것 같고 같이 하면 또 싸길래 해드렸어.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명절 때도 용돈 많이 못 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부터 했어야지. 당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돈 400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왜 당신은 항상 이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네? 매번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이 처음이잖아. 그리고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산 거잖아. 나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산 게 그렇게 화낼 만큼 큰일이야? 큰일이지. 당신이 쓰는 돈은 우리 돈이기도 하다고. 상대방의 소비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처럼 당신이 과소비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처갓집만 챙겨서야. 세탁기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걸 처갓집에 줘도 되잖아.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세탁기 새로 사드리는 게 나았을 텐데. 뭐? 그게 무슨 논리야? 참나, 우리 집이 거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열받게 해. 왜 우리 집에 남이 쓰던 걸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멀쩡한 시댁 세탁기를 새로 해드려?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사용하고 계시니까 오래되긴 했어도 깨끗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면 새로 사드려도 깨끗하게 오래 쓸 테니까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아.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은 더럽게 쓰고 어머님은 깨끗하게 써서 어머님께 새 세탁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오래 쓰면 그만큼 낡아져. 그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기분이 더럽잖아, 기분이. 왜 화를 내? 다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껴야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지. 비루하게 사는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드는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친정집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시댁에 새 걸 해줘야 한다는 당신 생각이 미친 거지. 이번 세탁기 건조기는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했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고 환불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시댁에는 새 거 하나 안 해주겠다 이거지? 봐, 매번 똑같아. 넌 언제나 너희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해.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매번 간섭하게 되는 거야. 매번 처갓집에 새 것만 해주고 싶어서는. 그리고 넌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몸 안 좋아서 골골대는 건 안 보여? 우리 엄마도 몸 안 좋아. 너희 엄마만 엄마야? 어머님 몸 아픈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아프시면 병원 가면 되지. 멀쩡한 세탁기를 그것 때문에 바꾸겠다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바꿔드려. 그럼 되겠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처가에 네 돈을 썼으면 우리 집에도 네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웃긴다. 그럼 양가에 돈 한 푼 안 주는 당신은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매번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큰 금액 나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용돈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내 돈으로 드리고 있다고. 당신이 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진짜 차별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 어? 결국 반 협박이 섞인 제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우리 집 TV가 고장났는지 나오지를 않아. 와서 한번 보고 고쳐주던지 해야겠다. 시모는 항상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TV를 고쳐달라거나 사달라는 것처럼 보였죠. 네, 알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잘 전해놓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집 TV가 망가졌다고 전화 오셨던데 와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수리가 될까 모르겠네. 워낙 오래된 TV라. 그래서? 그래서라니. 가서 한번 봐드리고 와. 내가 가서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 남편의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방 날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엄마네 TV 바꿔주면 되잖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줄 거지? 그럼 너는 뭘 해줄 건데? 뭐?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지. 장난치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 야, 친정집 세탁기 고장났을 때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어? 땡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뭐? 나더러 시어머니 TV까지 해내라고? 네가 친정집에 뭐라도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뭐 해줄 건데? 너 해주는 거 봐서 시댁에 해준다니까? 내가 돈 한 푼 안 냈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아끼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만큼 큰 돈을 나랑 상의 없이 쓴 건 분명 당신 탓이지.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당신 돈으로 처가에 뭔가를 사줬으면 똑같이 당신 돈으로 시댁에도 사줘야지. 몰래 처갓집에만 가전 사주고 이러는 거 그게 처갓집이랑 시댁 차별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미친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화를 꾹 누르며 맞받아쳤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친정집에 TV가 오래되긴 했지만 자주 안 보셔서 깨끗하고 잘 나와. 그러니까 그거 어머님 드리고 친정집에 새로 TV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지. 얼마 전에 당신이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 남편의 되먹지 못한 발언에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입장 바꿔 들어보니 어이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어때, 기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열받지 않아? 있지, 당신이 돈 아끼는 건 알겠는데 남의 돈으로 대리효도하는 짓은 하지 말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 결국 남편은 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시댁 TV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신경을 껐고요. 솔직히 전화상이 아니라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면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이후에 시댁을 갔다가 깜짝 놀라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사놓은 TV를 봤거든요. 그건 중고였어요.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누런 TV는 절대로 비싼 돈 주고 사오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고장난 TV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제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저걸 들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모는 그 TV를 볼 때마다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생각이라는 게 있니? 어떻게 시댁 TV가 고장났는데 중고를 사줄 수가 있어? 너희 친정에는 번듯하게 새 거 비싼 걸로 넣어주고는 이러니 내가 차별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친정의 세탁기는 저희가 같이 모으는 생활비로 낸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모으는 돈에서 구입한 거예요. 어머님 댁의 TV는 남편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모델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보나마나 네가 중간에서 또 바가지 긁었겠지. 그러니 아들이 나한테 이런 걸 사다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처갓집에 좋은 걸 해줬으면 시댁도 좋은 걸로 바꿔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니? 이 집안에 시집 와서는 여전히 친정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객식구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니? 자식은 부모 닮는 게지. 네가 이 모양인 걸 보면 네 부모님 교양도 눈에 훤하다 훤해.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따로 제 월급에서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는 게 맞죠. 저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쥐꼬리만한 용돈 준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대꾸하며 제 남편 우습게 보는 말까지 하고 아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TV를 중고로 사다 준 건 남편인데 왜 저를 혼내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리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구두쇠 기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시달리는 일이 많았죠. 물티슈 쓰는 것부터 물 사 먹는 것까지 간섭하며 저를 낭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는데 더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부부둘이 같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둘 중 한 명이 야근으로 늦는 일이 많아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친정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어? 얘, 어떡하니? 네 아빠 상태가 위독하대. 의사 말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대? 좋은 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내가 의사쌤한테 말해볼게.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지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그래도 원하면 써보긴 할 텐데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너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울지 마. 지금 내가 갈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야, 됐어. 어차피 와도 너 못 들어와. 보호자 한 명만 특정 시간에 들어올 수 있대. 임종 때는 가족들 와서 봐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보험을 잘 들어놨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오늘 사망보험금 이야기하더라. 사망보험금? 커진 제 목소리에 남편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한 채 다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 사망하면 수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라고 하던데. 수령인이 나로 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봐 줄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너도 상속인에 해당돼서 받으러 갈 수 있지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보험회사 전화해 볼게. 수령인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가족인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되지? 그래, 네 아버지가 미리 알아봐 놓으래. 어지간히도 우리가 걱정되시나 보다. 아무것도 못할까 봐. 당신 몸이나 걱정해야 할 때 왜 우리 걱정을 하는지. 또 흐느끼는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화장대 앞에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느꼈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전에 전화할 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본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안 좋은 일도 있으신데
생일이라도 좀 좋은 날 되셨으면 싶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갑자기 무슨 일로? 해마다 식사하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게 일상이잖아. 선물하려고 할 때마다 경기하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무슨 선물은?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니까 기운 차릴 만한 일도 있으셔야지. 잘 생각해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그럼 명품 가방이라도 드릴까?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남편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센 척 나오니 저도 그냥 센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랄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사드리자. 내가 봐서 사올게. 진짜로 사드릴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사위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힘드신데 옆에서 지탱하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전달해야지. 그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때까지 저는 남편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진짜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는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명품 가방을요. 중고로 사도 몇백만 원이 넘는 이 가방을 남편이 가져오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 그걸 떡하니 내놓으니 엄마 얼굴이 요 근래 드물게 활짝 피더라고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는데 좋은 일 정도는 있어야죠. 당신 이거 진짜로 사온 거야? 비싸지 않았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살 때 이렇게 큰 돈 주고 물건을 사본 적이 처음이라 후덜덜 떨리더라고. 하며 남편이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것이 고가의 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사위와 딸이 맛있는 식사 대접에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선물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엄마가 기운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서 나도 기분 좋아. 당신이 명품 가방 해준 것만큼 나도 잘할게. 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잘 지탱해드려. 자주 만나 뵙고 연락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이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는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그런 비싼 가방에 돈을 들이도록 만들었어? 말해봐. 네가 뭐라고 시켰으니까 나한테는 생전 선물도 안 해준 명품 가방을 처갓집에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차별한다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티가 나도록 나를 무시할 줄은 몰랐구나. 알고 보니 저희 엄마 카톡 프로필이 수정된 걸 보고 시모가 개거품을 문 거죠. 사위가 선물해준 가방. 그리고 사진에는 선물 받은 가방 사진이 떡하니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처음에 뭘 사줄까 하고 물었을 때 명품 가방이라고 대답한 건 저였으니까요. 솔직히 진짜 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저도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가방은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이이가 선물해준 거라.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리고 너희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돈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이러는 거 같지? 아니야. 이런 사진 보면서 남편 없는 내 신세가 서럽고 자식이며 며느리한테도 홀대받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아이고. 말릴수록 더 심하게 과장되게 울고불고 하는 시모를 남편은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놔, 내 전연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발요. 따라오세요. 결국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한 남편은 시모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말주변 없는 저 사람이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작은 걱정이었지만 이때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진짜 시모의 분노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베란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댁 집이 2층이라 당장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소리라 안 들렸는데 최대한 집중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지금 위독하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셨는지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타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예? 와이프 외동딸이잖아. 장모님이 받아도 반은 와이프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시라고요. 그 돈 들어올 때까지만.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쓸모도 없는 며느리 이제야 쓸 일이 생겼어. 잘 됐다 얘. 보험금 타면 그걸로 팔자 피는 건 순식간이야. 그 집안에서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도 없더니 죽을 때가 되니 도움이 되는구나. 너도 이제 팔자 피는 거야. 잘 됐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진짜 현실인가? 이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저도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열이 받아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고 결심하던 차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위한테 받은 가장고리가 떨어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던데 이거 설마 가짜 제품이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아니, 가품을 줬으면 가품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을 왜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니? 저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갔고 그 가방을 들고 전문 매장을 찾았어요. 직원이 딱 보더니 SA급도 아닌 B급 짝퉁이라더군요. 저도 친정어머니도 명품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도 없었던 거고요. 실망한 친정어머니를 달래는 저는 수치스러움과 분노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이혼. 바로 이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막대 먹은 무개념 짠돌이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나쁜 놈과 아버지를 모욕한 시모에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지들이 했던 대로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열받는 복수를 말이죠. 이후로 저는 대놓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시모가 있는 데서 친정에 해줘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모은 돈을 털어서 친정에 바리바리 먹을 것, 입을 것,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해다 줬어요. 남편과 시모가 볼 때 더 많이 해드렸죠. 시모에게 이보다 더 크게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은 유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도 본인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치만 이제 짠돌이가 힘들어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죠. 무개념 막말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한 소리 해댔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친정집에는 발길 좀 끊으랬더니 매번 왔다 갔다 하며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너는 이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자식은 부모 닮는 법이야. 네가 그러면 네 부모가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이치지.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말거라. 네, 차별하는 거 맞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저희 친정집 식구도 소중해요. 어머님네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챙겨줄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정을 챙겨도 어머님네 새형제가 챙기는 것보단 덜하겠죠. 안 그래요? 시모에게 아들 셋은
자신과 똑같은 구두쇠들 셋이었거든요. 그러니 용돈도 저만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 형님들은 용돈 자체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해주는 것들이 부러울 법도 했던 거죠. 그래서 힘껏 빈정거려줬어요. 그것도 아들 못 낳은 너네 엄마 팔자지. 그럼 아들을 든든히 낳았어야지. 이렇게 남의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딸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너희 집안도 참 사람들이 베어먹지를 못했어. 결국 친정집을 걸고 넘어지는 시모에게 저는 대놓고 두 아주버님 흉을 좀 봤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은 두 아주버님한테 잘 대접받고 계시나요? 연락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형님들도 연락 없으시잖아요. 하긴 그것도 어머님 팔자시죠. 어머님이 매번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두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똑 닮으셔가지고 참 야무지세요. 그죠? 뭐? 인연이 이거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이제 막 가기로 결정한 거니? 이 싸가지가 없는 년, 막 떼먹은 년. 어디서 이런 벼락 맞을 년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쌍한 친정집 챙겨주느라 시모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네 남편을 본받아. 장모 눈치 보느라 그 비싼 가방까지 해주고. 가방 이야기에 빡친 저는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도 가방 사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의 생일날 저는 정말로 가방을 샀어요. 물론 짝퉁으로요. 생일날 그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의 얼굴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조만간 그 얼굴이 일그러질 걸 생각하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남편놈은 본인이 장모에게 해준 가방 때문에 제가 시모에게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반쯤은 맞는 말이었죠. 짝퉁 선물에는 짝퉁 선물로. 저는 얼른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모의 가방 지퍼 부분을 잡고 확 뜯어버렸어요. 시모에게 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구매처 장소까지 똑똑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수리하러 갔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시모의 모습에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어요. 너 나한테 감히 가짜를 줬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명품점에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예, 너 네 와이프가 나한테 가짜 가방을 준 거 알고 있었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생신에 가짜 가방을 선물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내가 장모님께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다른 사람은 다 나 욕해도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 욕하면 안 되지. 당신이 했던 짓이 있는데 나를 탓하는 건 웃기지 않아? 뭐라는 거야, 얘가? 어머님, 모르셨어요? 댁의 아드님이요. 장모한테 B급 가짜 가방을 줬더라고요. 생신 선물로요. 그래놓고는 명품 가방이라고 속이고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것처럼 짝퉁 가방으로요. 아드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불만은 없으시죠? 그거 언제 알았어? 아니,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아. 짝퉁? 그것도 괜찮아. 처음부터 가짜라고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나았어. 돈 없지만 다음에는 진짜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형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좋게 넘어갔을 일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숨겼어. 아니, 거짓말을 했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산 것처럼 사기를 쳤어. 자기 장모한테 말이지. 이 사기꾼. 서슬퍼런 제 모습이 처음인지라 남편과 시모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방 더 먹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 그 일 덕분에 우리 엄마가 괘씸해서라도 나한테는 아버지 보험금 안 주겠대. 어차피 지정수령이니라 엄마한테 다 가는 거라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법정 상속인인데 왜 못 받아? 나도 몰라?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래? 진짜로 안 줄 생각인 건지. 남편 놈이 진짜로 급했는지
친정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 탐욕 가득한 눈빛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물어보랬다고 그걸 전화하는 저 뻔뻔함에 치를 떨었죠. 어머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와이프는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못 받습니까? 그래, 자네는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은 이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지. 나는 지금 자네에게 크게 실망했어. 이런 무례한 전화도 그 중에 하나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게. 미리 친정엄마와 계획해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진다면, 내 몫이 사라진다면 이 짠돌이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아마 분명히 높은 확률로 제가 바라던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의 절박하던 얼굴은 금세 뻔뻔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당신이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해. 짠돌이 남편 싫다며. 매번 차별 운운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럼 됐잖아. 그냥 이혼하자. 그래, 너 잘 생각했어. 애도 못 가져. 처갓집이랑 차별도 하고 이런 못 사는 집 딸보다 더 좋은 여자 이 나라에 널리고 널렸어. 위자료나 듬뿍 받아내라.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집도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이고 그마저도 결혼 중에 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처녀 시절부터 마련해서 온 것인데 지들 위자료 받을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거지?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 모을 테니까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 내야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지. 나는 이미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들 다 녹음해놨어. 카톡 대화 내용도 다 찍어놨고. 제 말에 심오한 남편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 뒤늦게 울며 불며 인정에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보험금 못 받는다니 냉큼 이혼하자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매달리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역시 저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판결 이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친정엄마는 이혼한 제게 사망보험금의 반을 나눠주고 저는 보험금과 위자료, 전세금을 합해서 아주 좋은 집을 계약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이미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에 성공한 상태였죠. 내심 이번에는 절대로 짠돌이와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는데요. 그렇게 만난 게 현재 남편이에요. 작은 상가를 소유한 남자로 결혼 직후 아기 천사가 찾아온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만 힘쓰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엔 남편 상가에 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건물에 청소 여사님 면접을 보기로 해서 아기를 안고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온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가 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시모였어요. 전시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제가 이곳에 면접 보러 온 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남자 하나 꼬셔서 애 낳고 살고 있니? 세상에, 이런 청소하는데 올 정도면 네 팔자도 망한 거나 다름없구나. 여자 팔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펴는 법인데 네가 만난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데를 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 척보니 알만하구나. 그러게 왜 그 난리를 치며 이혼까지 해가지고는 내가 무어라 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잘난 체 하는 게 제 무덤 열심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하나 낳아줬나 보네. 우리 애가 너한테서 애 보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 아니니? 잘했지. 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울고 먹었을 거야? 애 있다고 양육비 내놓으라 어쩌라 했겠지.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너도 네 처지가 부끄럽긴 한가 보네. 그렇게 말하던 전 시모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브랜드 제품 가방이었는데 그걸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나쁜 버릇 또 나왔구나. 청소나 하러 다니는 주제에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한테 짝퉁 가방 선물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것도 가짜지? 줘봐. 그때 내가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그러면서 제 가방을 뺏어갔어요. 가방을 험하게 다루며 상처를 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그거 가품 아니고 진품이에요. 이미 가죽에 기스가 났네요. 수리 비용 주실 거죠? 이거 수리 안 되면 하나 통으로 사주셔야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신 거겠죠? 하긴 아드님이 셋이나 계시는데 그 정도 돈 없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웃고 있으니 전 시모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제 가방이 바닥에 내팽겨쳐질 때 마침 관리실 문이 열리면서 관리 직원이 인사를 하러 나왔죠. 아이고 사모님, 왜 거기서 계세요? 여기 안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사모님? 저는 전 시모가 바닥에 떨군 가방을 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냈죠. 고개를 드니 전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던져버린 가방이 가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걸요. 네, 제가 사모님이고 오늘 이 건물 청소 여사님 구하는데 지금 남편이 면접 좀 봐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일단 한 분씩 안쪽 방에서 면접 볼게요. 저희는 연이 있으니 먼저 면접 봐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전 시모가 관리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모가 놀라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가족처럼 함께 일할 여사님을 구해요. 월급도 근처 분들보다 더 쳐드릴 건데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알뜰하게 사시는 걸 제가 잘 봤잖아요. 우리 건물도 그렇게 알뜰살뜰 잘 꾸려서 청소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불과 5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사색이 된 표정에 통쾌하기도 했고요. 절 괴롭힐 때는 보지 못했던 얼굴이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늙은 노모를 일하러 여기까지 보냈대요? 요새 일 다니고 있긴 해요? 혹시 여전히 너무 알뜰하게 살아서 연세 드신 어머니 밖으로 일하러 보낸 걸까요? 뭐든 적당히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아들이 셋이나 계신 분이 이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해주는 척 폭탄을 날리며 비웃자 전 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딴 곳에서 일할 줄 알아? 절대 안 할 테니 그리 알아. 저도 채용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갑질 제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전 시모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무도 용돈 주는 자식이 없대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드리는 용돈이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셋이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용돈도 주지 않고 왕래조차 잘 안 한다고 해요.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둔 거죠. 그렇게 구두쇠같이 굴었으니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건물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매일 나와보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딱 마주쳤죠. 너 잘 만났다. 야, 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혼을 해? 너 보험금 못 받는다더니 다 받아 처먹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해? 왜 그게 잘못됐어?
나도 내 재산 지킬 필요가 있어. 네가 욕심내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간도 크지. 어떻게 와이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노려? 그래, 그거 내가 탔으면 또 그 집구석에서 구워 삼겨지고 있었겠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어. 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이딴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나는 니년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니까 사망보험금은 토해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왜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토해내?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엄마 거야. 그리고 이 건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남편 거지. 그러니까 남편 불러서 법적 대응하기 전에 얼른 꺼져. 앞으로 이 근처 얼씬거리지도 마. 알아들었어? 이 찌질아. 건물이 남편 거라는 이야기에 전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와이프 아버지 보험금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다시 찾아와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찌질함의 끝을 보여준 더러운 놈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찌질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에 불을 켜고 건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찌질이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은 저희 친정에 너무 잘해줘서 가끔 미안할 정도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에서 뭔가를 사면 꼭 친정에도 사드리자며 먼저 권하니 제가 도리어 마다할 정도예요. 솔직히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자연스레 시댁과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이제 든든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볼 거예요.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남 시부를 둔 30대 며느리입니다. 제게는 착한 시부모님이 계세요. 시부모를 일컫는 소개에 착하다는 수식어가 무척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귀여운 시부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시부모님 잘 모셔야지 생각하며 결혼을 시작했는데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시댁에서 며느리 타이틀을 단 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부모가 저를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었냐고요? 그랬다면 이런 사연 커뮤니티를 찾지 않았겠죠. 제가 그냥 인터넷상에 고민을 올렸다가 우연히 사연들을 접하게 되어 이곳까지 찾아온 건데요. 웃기게도 저의 스트레스 근원은 시댁이 아닌 시댁의 큰집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우리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만큼 아낍니다. 저한테 물심양면 퍼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소 행실이 불량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 사람 건드리는 인성 못난 인간들을 보면 불꽃이 튀어요. 특히 그게 우리 가족 일이라면 제 마음속 폭주기관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직진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시댁과 큰집 사이에서 방대한 불을 지피고 말았네요. 제가 잘한 짓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들 제 입장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없는 나이에 결혼을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가는 요즘 세상에서 저는 딱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도 시부모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는다는 고민들을 보면 안 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나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저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꾸게 해준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또래에 비해서 생각이 점잖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고지식하지 않았어요. 실제 허세 부리는 부분도 없었고 너무 과하게 잘해줘서 상대방이 김칫국 마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연애하는 내내 쭉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 활활 타오르는 제게 남편의 존재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서 제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불길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부부가 되려면 은근 중요한 코드인 유머 감각도 저랑 아주 쿵짝이 잘 맞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한다면 남편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해준 프로포즈에 앞뒤 생각 안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청혼을 받고 나니까 남편 집안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이 간단하게 얘기해 준 적은 있어도 그건 시댁 집안의 형편 정도지 어떤 분위기의 집안인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에 남편은 흔쾌히 집안 얘기를 꺼냈는데요. 남편 얘기만 들었을 땐 시부는 남편과 비슷하면서도 늘 헛소리를 안 하는 분이라 했고, 시모는 점잖은 시부에 비해 조금 애교 있고 웃음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었는데 왜 시부모에게서 저와 남편의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가 시부모에 대한 긴장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우선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딸이 없는 집이라서 그런지 마치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특히 시모가 제게 많이 관심을 줬습니다. 시부모 반응이 이런데 친정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하고 제가 합가한다는 소식에 한우 세트를 2세트나 보내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은 또 며느리 잘 뒀다고 저를 더 좋아해 주셨죠. 남편이 시부모님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했던 건 틀린 말이었어요. 나쁜 사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착하고 순하고 바른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제가 시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배우려고 해도 가서 TV 보고 앉아있으라고 젊을 때 몸 사려야 한다며 저를 자꾸 주방에 못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모 옆을 붙어 다니며 시모와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즐겼습니다. 시모는 딸 같다 하다가 한 번씩 실수로 딸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랑 가깝게 지내기를 7개월이 지났을까요?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모가 달력 날짜를 보며 몇 번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웬만하면 어두운 얼굴 안 하시는 분인데 표정이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또 안 물어볼 수 있나요? 시모한테 가서 고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으라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시댁을 괴롭히는 큰 집에 대한 존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집 사람들 만날 생각만 하면 이렇게 일찍부터 가슴이 콱 막히고 심장이 크게 뛰어. 어쩜 그리 못 되는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니까. 내가 세상 살다 그렇게 못해 처먹은 사람들은 처음 봤다. 아이고, 또 내가 쉰소리를 해버렸네. 너한테 이럴 게 아닌데 참.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님 편이에요. 큰집 식구들이 그렇게 된데미가 없어요? 아버님한테 말씀해 보시지. 어머, 큰일 날 소리. 네 시애비는 그 집에 아주 충성을 한다, 충성을. 그러니 내가 혼자서 이리 소가리만 하고 있지. 아주 장남이 뭐라고 그저 큰형, 형수. 그 집 사람들 말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네 시아버지야. 내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다. 다른 집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모 말로는 저희 시부가 어릴 적 가부장 제도가 좀 심한 곳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부가 어렸을 적인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말해주는 시부 집안은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시모가 몰래 해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분해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희 시부는 집안에서 차남 입장이었어요. 총 5명의 형제 중 둘째하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셋째부터는 명이 짧아서 시부가 20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고 장남과 차남 둘만 남은 상황에서 둘의 차별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정숙하게만 했던 시부의 숨겨진 처지를 시모한테 듣고 알게 되었는데 시대를 그렇게 타고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혜로우신 시부가 그런 분한 취급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보니 시부는 시 조부모 집에서 홀대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단 한순간도 따뜻한 대접 없이 자란 차남이었는데 일단 밥 먹는 것부터 편애가 바로 드러났더라고요. 시조부랑 장남은 큰 상에다 늘 따뜻한 밥과 빛깔 좋은 반찬들이 차려졌는데 시조모랑 시부 그리고 그의 잡다한 입들은 남은 반찬을 먹거나 따뜻한 밥도 남는 걸로 겨우 얻어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시부는 찬밥 좋아한다며 찬밥을 즐겨 먹곤 했다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건지 가끔은 독립을 하고 나서도 찬밥을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고깃국인데 고기 없이 풀떼기만 있는 국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가족한테 말이에요. 저는 바로 따져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부에게 고기 없는 것 정도는 서러운 축에도 안 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장남한테는 시조부 시조모가 등골 빠지도록 번 돈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장남이 결혼할 때쯤엔 시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시조부가 남긴 유산으로 신혼집이랑 혼수 가구, 예단비를 잔뜩 해줬다고 합니다. 웃긴 건 시조부 유산이 원래 우리 시부한테도 주라고 돼 있었대요. 그런데 시조모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장남한테 다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장남인 큰아버님은 자기 건의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시조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시조모를 못 모시겠다며 외면했다네요. 외면을 한 절대적인 이유는 큰아버님 와이프가 고부 갈등 겪기 싫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나몰라라 한 거랍니다. 우리 착한 시부는 요양원 가겠다는 시조모를 결국 내버려두지 못해 본인이 모셨고 시모랑 같이 한 10년 정도 한 집에 살다가 시조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큰아버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조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 절차를 담당한 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시부였어요. 큰아버님은 당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못 오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제가 볼 땐 여기까지만 들어도 큰아버님의 장남 자격은 충분히 박탈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도 장남이 저렇게 막 나오는 걸 뭐라 하질 않으니 저렇게 컸겠죠. 특히나 시 조부모가 너무 장남을 아꼈던지라 장남이 이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선 별로 개의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저 장남이기 때문에 뭐든 용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조모 유산도 역시나 큰아버님 앞으로만 되어 있었대요. 시 조부모님은 죽는 그날까지 장남 이름만 부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작 뒤치다꺼리 다 해준 사람은 차남이었는데 말이에요. 착한 시모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 묘자리 앞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생고생하면서 한 지붕 아래서 죽어라 모신 건 시부모인데 유산은 장례식 때 코빼기도 안 비친 큰아버님 댁으로 가버렸으니 서운하고 분해서 그랬겠죠.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화났을 거고 아예 묘자리도 안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장에서 받아도 서러운 차별을 가족이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장남이 뭐라고요? 우리 시부도 시 조부모 피를 받은 똑같은 아들 입장 아닌가요? 시모 얘기만 들어도 화딱지 나는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시 조부모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제사도 원래 큰 집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장남은 한 번도 시 조부모 제사를 챙긴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다네요.
우리 시댁에서 시조부모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저는 시조부모 제사를 챙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가 챙기는 제사니까 따르긴 했는데요. 대신 절을 하면서도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저는 속으로 시조부모를 엄청 원망하고 흉봤어요. 제가 시모한테 억울했겠다고 어떻게 그 고생을 다 참고 살았냐고 위로의 말을 조심스레 건넸는데 시모는 그냥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네요.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도 대개 같은 소가리를 했을 거라면서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건 시대적 배경이라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고 말고보다는 일단 그런 차별 대우 자체에 화가 났어요. 주원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친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 하나도 안 했어요. 시모한테는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내내 딴 생각하면서 시조부모만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 집안에서 치켜 세웠다는 장남이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대접받을 만큼 뭐라도 집안의 보탬이 된 사람이면 시조부모의 행실을 어떻게든 납득해봤을 텐데 시모가 말하는 큰아버님은 듣기만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고 들었을 땐 그저 시부 처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착한 시부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고 시부의 경고는 귀 기울여 듣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집을 처음 만나고부터는 시부의 경고를 지키려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큰아버님은 차례도 안 지내면서 자기가 큰 집인 걸 내세우며 명절에 인사는 오라고 하는 웃긴 집안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부는 그걸 또 군말 없이 꼬박꼬박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큰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왔는데도 밖으로 내다보는 식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 사살되는 일이었는데요. 큰아버님은 TV를 보고 있었고 큰어머님은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차까지 막혀서 4시간 만에 도착했는데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사이도 아닌데 적어도 오는 길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큰 집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시나요? 해 떨어지고 올 작정이었냐? 이 형수가 혼자서 저 많은 거 다 다듬느라 허리가 두 쪽 났다.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차 막히는 거 몰라? 생각이 있으면 일찍 나섰어야지. 저게 큰아버님이 시부한테 처음 던진 말입니다. 어디 큰아버님만으로 끝이게요? 큰어머님도 뒤처질세라 주방에 들어간 시모한테 쓴소리를 뱉었어요. 아이고 참나. 손님 나셨다 나셨어. 오다가 어디 고랑이라도 빠져 죽은 줄 알았네. 더 늦었으면 짜증나서 그냥 돌아가라 할 뻔했어.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일만 했더니 입이 바싹 말라 죽겠다. 말할 기운도 없네. 내가 손질은 다 했으니까 수월할 거야. 6시까진 끝내라. 인상 팍 쓰면서 우리 시모한테 앞치마를 툭 던져주고 주방을 나가는 큰어머님을 보는데 와, 인사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어머님이 주방 빠져나오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냥 쌩까버렸습니다. 큰어머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우리 시모 따라 주방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듯 직접 본 큰집 사람들 행실은 말로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저를 화나게 했어요. 우리 시부모를 종부리듯 당연하게 행동을 하는데 제가 아끼는 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인간들한테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우리 착한 시모도 뒤에서는 큰집 식구 욕을 마구 했지만 정작 큰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깨갱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보였거든요. 큰 집에 있는 며느리들은 맞벌이 한다고 원래부터 명절의 음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을 명절보다 하루 일찍 불러서 이렇게 부려먹으셨대요. 무슨 이유건 간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남편한테 물으면 남편도 좀 보기 불편하긴 한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한 번은 사춘기 때 큰아버님께 대들어봤는데 되레 시부모한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부모가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들인데 남의 손에 굴려지는 걸 보니 눈앞에서 보니까 제 속이 부글부글 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부모도 말만 안 하고 있을 뿐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걸 제가 뭐라고 감히 시가 친척에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초면인 큰집 어른들한테 네네 하며 굽신거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더러 남 시키지 말고 혼자 일해야 된다는 큰어머님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서 저는 시모하는 걸 뺏어 들었어요. 시모를 적극 도우는 방향으로 제 분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가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저기 거실에 가서 그릇만 좀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일에서 그나마 그릇 닦는 게 가장 쉽고 별로 힘 안 가는 일이라는 거 명절 챙겨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시모는 최대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더 고집 부려서 시모 몫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리에 솜씨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모를 쉬운 쪽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랑 시모가 그렇게 꽁냥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어머님이 슬쩍 오는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우리 하는 얘기를 엿들으려고 기웃댔어요. 그러다 저희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갑자기 시모한테 양파 깠냐고 마늘 빻고 고사리나 빨리빨리 볶으라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러니 시모가 저랑 떠들다 말고 후다닥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시모가 떠나고 큰어머님만 제 반경에 남아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큰어머님 안 돌아보면서 바로 표정 굳혔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니까 큰어머님이 제가 마치 자기 며느리라도 되는 것 마냥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봐요, 이봐 하면서 나중에는 저를 툭툭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본새부터 초면에 쉽게 터치하는 것까지 딱 봐도 불량스럽기 그지없는 할망구였어요. 내 말이 안 들리나? 그거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저기 가서 전 부칠 펜 좀 달거라. 주방일 안 해봤니? 일머리가 있는 편은 아닌가 보구나. 애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네. 죄송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 며느리라서요. 다른 사람 말은 귀등으로만 들어요. 큰어머님이야말로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지만 마시고 손 좀 보태세요. 그럼 더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저도 일머리 없다지만 큰어머님도 그렇게 썩... 저는 싱긋 눈웃음 치면서 차분한 톤으로 고개만 까딱 인사했습니다. 그리곤 또 큰어머님 말을 무시하며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시모도 놀라고 큰어머님도 충격 먹어서 순간 정적이 흐른 거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고 있던 시금치 나무를 조금 떼서 시모한테 조르륵 달려갔고 눈치 없는 사람처럼 간 좀 봐달라고 애교만 부렸습니다. 우리 귀여운 시모 당황해서 얼떨결에 간을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어머님 눈치는 계속 봤고요. 좀 싱겁죠? 아, 어머님 솜씨 따라가려면 더 배워야겠어요.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제가 진짜 100점짜리 시어머니를 뒀네요. 큰어머님은 우리 모습이 기가 찼는지 그 뒤로 주방을 박차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방향으로 거실에 앉아 저랑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제멋대로 행동한 거라 시모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시모는 아무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더 살갑게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부탁해 거실에 놓인 그릇 좀 닦아달라 했어요. 며느리 부탁이면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귀한 대우 주는 시부까지 제 말에 그릇 닦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님 산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주야장천 TV만 보던 큰아버님이 문제였어요. 그새를 못 참고 시부한테 나불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 형기야, 물기 있는 걸로 닦았으면 마른 수건으로도 닦아야지. 거참 몇십 년째 명절을 챙기는데 아직도 초짜 짓을 하냐. 너는 어쩜 예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냐. 큰아버님은 말마다 혀를 차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무시하는 본새가 심하게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짜증나대요. 제가 이렇게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인지 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부쳐놓은 고추전을 바구니를 들고서 베란다에 건조를 시켜야겠다고 룰루랄라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양말이 미끄러진 척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날려 큰아버님 머리통에 쏟아버렸어요. 그러자 큰아버님은 소리 꽥 질렀고 큰어머님은 난리 나서 큰아버님의 원형 탈모 머리를 손으로 닦고 문질렀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요, 큰아버님.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럽지? 아, 여기 바닥에 기름기가 있네. 큰어머님 청소 안 하셨구나. 평소에 좀 제대로 해놓으시지. 오늘 같은 날은 손님도 오는데 집안 안 살펴놓으셨어요? 그런 건 저도 아는 기본인데 아쉽네요. 뭐야?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동서 당장 이리 안 튀어와? 무슨 이딴 계집애가 다 있냐고.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시모는 큰어머님 앞으로 조르륵 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가 실수했다든지 며느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제 잘못이라는 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상 상황을 크게 안 만들려고 사과하는 뉘앙스처럼 들렸습니다. 큰어머님은 그런 시모의 사과를 듣기 싫다고 호통치면서 큰아버님 머리통 식힐 수건을 빨아오라고 시켰고 시모는 급하게 욕실로 뛰어갔죠. 남편이랑 시부가 나서서 쏟아진 전을 치우는데도 우리 식구들 중 제 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큰아버님, 큰어머님 불호령을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식구 전부가 다들 행동 싸 보이지 않게 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저만이 유난을 부렸어요. 제 생각에도 제가 좀 설쳐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시모한테 찬수건 심부름 시킨 큰어머님이 또 마음에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만두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큰어머님, 큰일 날 소리세요. 언제 찬수건 빨아서 큰아버님 머리 식히려고요? 그 사이에 큰아버님 머리 다 화상 입겠어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지. 그리곤 저는 시부가 그릇 닦느라고 젖은 수건 더럽혀 놓은 걸 주워서 큰아버님 머리에 찰싹 붙였습니다. 평소 결벽증 있다는 큰아버님은 냄새나는 행주 공격에 충격받아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큰어머님이 대신 악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냈어요. 시모가 찬 수건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큰어머님이 저더러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호통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큰어머님 목청에 놀라고 겁먹은 척 눈물을 보였고 귀를 틀어막으며 큰어머님한테 부탁했어요. 큰어머님, 화통 삶아먹은 줄 알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 때문에 큰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당장 끌어내라. 무슨 저런 년이 다 있나 몰라? 어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래라 저래라야? 빨리 꺼지지 못해? 제 도발에 얼굴까지 시뻘개진 큰어머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 쏘아봤습니다.
저는 겁먹은 척 얼빠져 있는 남편과 시부, 시모를 데리고 그만 가보겠다고 급하게 인사드렸어요. 물론 죄송하단 말은 해줬습니다. 시부의 가족이라니까 일말의 예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저도 제가 왜 큰 집에서 그런 소동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풍비박산 수준으로 망쳐버린 첫 명절. 제가 제 분을 참지 못해 시부모 허락 없이 큰 집을 뒤집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귀가하고 나니까 그제야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변명 않고 입 싹 닫고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부모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는 일찍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시부가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깔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새아기 때문에 산다. 나 진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니? 사돈어른이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우셨구나. 내 언제 한번 사돈댁에 식사를 대접해야겠어.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딸을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있어선 안 되지. 시모는 그 어떤 날 때보다 아기 햇님처럼 해맑은 얼굴을 하고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부모 두 분 다 제게 별다른 혼을 안 내길래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건가 싶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이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날 일 때문에 자기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시부모도 그랬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모가 깔깔 웃었던 걸 생각하면 남편 말이 영 신빙성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날은 시부가 제게 슬쩍 다가와서 그날의 얘기를 흘리듯 툭 꺼내셨는데요. 저를 혼내는 건 아니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일러주기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시부가 큰 집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한테는 과거의 집안 제도가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큰 집이 너무너무 얄밉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차남 입장에서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그런 심리 같았어요. 그런 시부가 여전히 안쓰러워서 저는 최대한 시부를 생각하고 시부만 위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자꾸 큰 집 식구만 보면 제 안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명절에 거대한 대면식을 치른 후 제가 두 번째로 큰 집을 만나게 된 건 큰 집에서 직접 우리 시댁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큰 집에서 우리 시댁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날이 닥쳤네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 불만스러웠던 건 저희가 큰 집을 찾았을 때와 다르게 시부모님이 큰 집에서 도착한다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치 집안에 또 다른 행사라도 생긴 것 마냥 집안 상태며 냉장고 상태며 화장실이며 신경 쓰는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큰 집이 참 말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미리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라네요. 그렇게 도착한 큰 집 사람들을 저희가 다 쪼르르 나가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큰 집을 문 앞에 마중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지만 시부가 하니까 저도 시부를 위해서 예의를 차렸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큰어머님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지난 명절 때 일로 계속 화나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큰아버님은 이번에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그날 진짜 화상이라도 입으신 건가 했더니 모자를 벗은 뒤 깔끔한 머리통인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모자도 그냥 벗은 게 아니라 눈앞에 차려진 다과상에 뜨거운 게 없는지 살핀 후에야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버님이 저를 슬쩍 눈치 보셨는데 그땐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도 잠시. 큰 집 사람들 앞에서는 역시나 웃음이 사치더군요. 큰 집에서 우리를 찾아온 건 정말로 염치 없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네 앞으로 해준 과수원 머리다. 그거 좀
다시 나한테 돌려야겠다. 그동안 관리해주느라 욕봤으니 수고비는 따로 챙겨줄게. 한 5천이면 되겠지? 과거에 시조부모가 운영했던 작은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시조부가 돌아가시고 시조모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큰아버님 앞으로 명의를 돌렸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그게 큰아버님이 맡았어야 할 과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버님이 자기는 교수할 거라서 과수원 같은 거 들여다볼 여건 안 된다고 시부한테 던져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부는 과수원 일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까지 포기하고 과수원만 정성껏 돌보며 살았대요. 과수원은 시모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라 어쩌면 시부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고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시부는 과수원도 시 조부모가 남긴 유산이라면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부모의 존재라고 보고 엄청 아끼는 보물이라 했습니다. 과수원이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던 시부 마음에 감동받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큰아버님 거라는 건 그날 처음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팔겠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버지가 얼마나 아낀 건지 알잖아. 이렇게 확장까지 해서 규모도 꽤 커졌어. 갑자기 팔아넘기면 우리 과수원이랑 협력한 업체는 다 어떡하라고. 계약 위반이야 이거. 어지간히 효자인 척한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는데 계속 키워봤자 뭐하냐. 두 분 살아계실 때나 가꾸는 척 선심 써줬으면 된 거지. 계약자랑은 말솜씨만 좋으면 다 타협할 수 있는 거고. 너도 과수원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라도 나한테 넘기고 넌 노후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시부는 늘 큰아버님 말에 오케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만큼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시더군요. 시부의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이 제 눈에도 다 보였습니다. 시부가 대놓고 티를 내셨거든요. 그러니 다른 식구들 눈에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큰아버님도 시부가 바로 답을 안 주자 이것 봐라 싶었는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어쭈? 설마 너 그 재산 탐내냐? 내가 너더러 땅덩어리 관리만 하라고 했지 주제넘게 재산 탐내라고 그랬어? 얘가 아주 요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진작에 안 찾아왔으면 아주 꿀꺽했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 팔아버리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어디 재산 탐낸 적 있어? 나 부모님한테서 쌀 한 톨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적당해라. 그런다고 죽은 부모님 돌아오는 거 아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야.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고 땅 문서나 좀 가져와봐. 집을 하나 매매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형님, 말 좀 가리지. 부모님이 형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형님 지금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다 부모님 덕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막 나가도 형님은 그러면 안 되지. 형님만큼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 기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죽은 사람? 이게 교수했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이 자식이 약을 잘못 먹었나? 지금 대꾸하냐? 너 이 새끼 땅 넘기기 싫어서 괜히 질질 끌려는 거지? 원래 그거 내 땅 아니냐? 와, 웃기는 새끼네. 부모 앞에서 고상한 척 욕심 없는 척 하더니 결국 이거였어? 내가 아주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어른들의 신경전은 한낱 젊은 사람들의 신경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쌍욕이 없는 가벼운 듯한 대화이면서도 눈빛이 주고받은 기운 때문에 분위기 무게가 정말 삼엄했어요. 매일 큰아버님한테 져주던 시부가 처음으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두 분의 팽팽한 기싸움은 더 무섭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에 큰어머님은 재산 문제는 남자들끼리 얘기해야 된다고 시모를 데리고 자리를 떴어요. 당연히 저도 우리 시모를 따라 나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큰어머님은 자리를 피해준 게 아니라 시모한테 겁박 주려고 방에 끌고 온 거더군요. 괜히 법정 싸움으로 치닫지 말자 동서. 우리 아들들 돈 많은 집 며느리한테 장가간 거 알지? 첫째 며느리가 법조인이야.
괜히 서로 피보면서 영 끊는 짓 하지 말고 쉽게 쉽게 가자고. 제가 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남자들 결정에 따르는 거지. 듣자 하니까 남편은 별로 안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말 따를 겁니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말기 못 알아먹네. 그래서 지금 버티겠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해. 아무리 명의가 너희 쪽으로 돼 있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법조인인 이상 너희들 손해야.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거든. 나 3번째까지는 곱게 안 묻는다. 땅문서 어딨어?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남편이 다 관리하지 난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솔직히 내가 안다고 해도 별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네요. 저희 집에 뭐 하나 신경 써준 적도 없잖아요.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나름 용기 내서 큰어머님께 할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시모가 자랑스러웠어요. 큰어머님을 화나게 하는데 충분히 성공했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셈이었죠. 하지만 큰어머님이 참지 않고 법조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겠다고 폰을 들었을 때 시모 표정은 금세 후회를 되찾았습니다. 시모 눈동자가 불안으로 떨리는 걸 봤어요. 시모는 아마 시부와 의논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았고 시부 허락 없이 큰 일을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이 큰어머님은 진짜로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곧바로 전화가 꺼졌습니다. 큰어머님이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았어요. 큰집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웃긴 포인트가 좀 있어요. 전화 튕기는 걸 보는데 큰어머님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 뭡니까. 그러면서 큰어머님이 애써 변명을 가미했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재판 있나 보네. 바쁜가 봐. 하면서 태연한 척을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심지어 더 웃긴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큰어머님이 자기네 며느리들은 바빠서 한가하게 집에만 있는 저랑은 다르다는 식으로 비꼬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를 튕겼던 첫째 며느리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러자 큰어머님 표정이 승기라도 잡은 것 마냥 들뜨더라고요. 바로 시모 얼굴 앞에다가 당당하게 자기 폰을 들이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좀 봐라 얘. 아무리 바빠도 얘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다. 다시 전화 주잖니. 이 애들은 우리를 아주 하늘로 모셔. 누구처럼 감히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시시덕거리면서 까불지 않는단 말이다. 며느리에도 다 급이 있는 거야. 동서는 어쩜 며느리 보는 눈까지 없었대? 큰어머님은 저랑 시모를 쌍으로 엿먹여주고서 뿌듯하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첫째 며느리의 성난 목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약속 어기면 당장 이혼해버릴 거라는 협박의 톤이 묻어 있었어요. 큰어머님이 늙어서 귀가 안 좋으니까 음량을 크게 해놨는데 덕분에 우리한테도 다 들렸던 거죠. 차라리 전화 안 받을 때가 덜 쪽팔렸겠어요. 훨씬 더 매정하게 끊긴 전화는 큰어머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는데 그 순간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모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참, 어머님, 제가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어머님한테는 기회가 안 돼서 말 못했는데요. 저희 큰아빠가 얼마 전에 판사 퇴직하셨거든요. 인맥이 엄청 넓으셔서 우리 큰아빠 이름 대면 후배들이 다 안 돼요. 근데 큰아빠가 절 엄청 아껴요. 제가 시집갈 때 아빠 말고 큰아빠가 울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거기서 시모는 역시 계속 얼떨떨하게 저를 바라봤고 큰어머님만 어리둥절했어요. 큰어머님이 진짜로 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 저도 거짓말 않고 진짜로 큰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역시 우리 큰아빠.
컬러링 들리기도 전에 받더라고요. 큰아빠 집에는 아들밖에 없어서 시부모가 저를 예뻐해주는 것처럼 큰아빠도 제게 딸 그렇게 불러줍니다. 큰아빠,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부터 하는 거 미안해.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명의로 된 가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꾸 무단으로 달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소송해야 될 것 같아. 큰아빠가 손 써줄 수 있죠? 당연하지. 누구 부탁인데. 그런데 누가 남의 명의로 된 땅을 욕심부린다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딱 그런 빈대떡 같은 사람들인데. 아, 우리 시댁의 큰 집. 참, 우리 큰어머님 며느리가 법조인이래. 큰어머님, 며느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저희 큰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너무 약을 올려버렸는지 제 말에 깜짝 놀란 큰어머님은 그제야 사색이 되며 제 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빠한테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끊어버렸죠. 그러고는 제가 악력을 쓰려는 큰어머님의 손길을 탁 쳐내버렸어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분수에 넘치는 짓 하지 마시고 자식들 발목 잡는 짓도 하지 마시고. 예? 자랑스러운 장남을 이혼남 만들면 안 되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까지 있다고 했었나? 자식들 평생 법적 문제에서 불이익받게 해줘요? 너 이거 협박죄다.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사람 사들여서 연기하는 거지? 내가 속을 줄 알고? 그건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궁금하면 사이좋게 법정 싸움 해보던가요. 그보다 며느리들이 하늘로 모신다고 했죠. 하늘은 무슨 시궁창 대접 안 받는 걸로 감사해야겠던데요. 괜히 일 벌였다가 자식들이랑 며느리한테 버림받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우리 시모가 아니라 큰어머님이 누나를 불안하게 굴리셨어요. 그러면서도 대꾸는 못해서 바보같이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이후 저희에게 그 어떤 잘난 체도 못하고서 쌩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나가다 문턱에 발가락을 찧었는데도 절뚝거리며 뛰쳐나가버릴까요? 시모를 모시고 그 뒤를 따라 나갔더니 거실에선 큰아버님이 시부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깜짝 놀라서 시부한테 달려가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제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곧 큰어머님이 알아서 큰아버님과 시부를 갈라놓더니 큰아버님 옷을 챙기고 모자를 챙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왜 이러냐고 미쳤냐고 하는데도 큰어머님은 큰아버님 등짝만 패면서 그냥 빨리 나가자고만 재촉했어요. 아무래도 나가면 제 큰아빠가 판사였던 얘기를 알아서 잘 전달할 것 같았습니다. 이젠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겠죠. 이미 땅덩어리가 시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덤빈다 한들 무슨 소용 있다고 두둑한 배짱을 갖고 덤볐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도 처음부터 계속 우리 시부만 해와서 명의가 큰아버님 거였다고 해도 기여도에 따라 우리 쪽에서도 지분을 받을 수 있대요. 결국 어떤 법이든 간에 큰 집 쪽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 내밀고 떵떵거렸던 이유는 왠지 그 법조인 며느리 하나 믿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대판 싸운 이후로 큰 집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시댁을 찾지 않고 있어요. 양심 없이 명절에 부르지도 않고 귀찮게 땅 내놓으라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시부는 어떻게 큰 집과 연락을 잇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의 식구들은 전부 큰 집의 갑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시모랑 남편은 이게 다 저 덕분이라고 항상 사랑스럽다고 해줍니다. 밥상에 매일 맛있는 것도 올라와요. 다소 철딱선이 없었을 수 있을 저를 예쁘게 봐준 시부모 덕분에 저는 현재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딸을 임신한 지도 8개월이나 됐어요. 그렇잖아도 저를 복덩이 대우해주던 시댁에서 임신까지 해버리니 아주 왕비만큼이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네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이 꿈에서 영영 깨고 싶지가 않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쭉 순탄하길 속으로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저만큼 행복하시고 저보다 더한 행운 받으셨으면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